시집 온 첫날부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절규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발밑에는 채 익지도 않은 새파란 사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혼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아침, 새색 씨는 집안의 목숨줄과도 같던 사과나무를 낫으로 모조리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손가락질을 해대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파란 풋사과 더미 속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기에 훗날 이 집안이 고을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시작, 선화가 낫을 쥐고 과수원으로 향했던 그 첫날 아침으로 가보시죠. 혼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이라 사방에는 짙은 안개가 이불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저 멀리 달장에서 새벽 딸기 목청껏 첫 회를 치며 울어젖히자 새색시 선화는 그 소리에 맞춰 스르르 눈을 떴던 것입니다. 곱게 쪽진 머리에 연지곤지도 채 지우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선화의 눈빛만큼은 어젯밤 혼례를 치른 새색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리빨처럼 형형했습니다. 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화사한 다홍색 혼례복을 벗어 던지고 대신 장롱 밑바닥에 넣어두었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를 팔뚝까지 단단히 걷어붙이는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마치 오래도록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온 사람 같았지요. 선화는 살금살금 부엌 구석으로 들어가 시퍼렇게 날이 선 나탄 자루와 삼배로 짠 낡은 바구니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발걸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러 나섰던 것입니다. 선화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 빗산 자락에 자리 잡은 능금나무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난한 박선비 가문이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빚까지 무리하게 얻어가며 몇 해에 걸쳐 애지중지 가꾸어 온 곳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집안의 목숨줄이요.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자락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새색시 선화가 그 귀한 동산으로 들어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산에 들어선 선화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능금들을 찬찬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아 주먹만한 크기에 색깔은 눈이 시리도록 새파랗고 이빨을 갖다 대봐야 돌덩이처럼 딱딱해 씹히지도 않을 풋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화는 그 새파란 풋능금들을 향해 낫을 번쩍 치켜들었던 것입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선화가 서걱서걱 낫을 휘두를 때마다 채 익지도 못한 청청한 능금들이 툭툭 소리를 내며 진을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자비한 손놀림의 나뭇가지들이 우지끈 꺾여 나갔고 터져버린 열매에서 흘러나온 시큼한 풋내가 온 동산 가득 진동을 하였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매섭던지 마치 원수라도 갚는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담벼락 넘어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가던 동네 곱추 서방과 안악 몇이 이 해괴한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안악들은 손에 들고 있던 물사발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 깨뜨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저거 좀 보소. 박선빈의 새색시가 미쳤나 보. 아이고
저 아까운 능금나무를 저리 작사를 내놓다니 이게 무슨 조화속인지 모르겠소. 안악들의 찢어지는 비명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란에 놀라 머리도 제대로 매만지지 못한 채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헐레벌떡 동산 어귀에 도착해 마당 가득 산더미처럼 쌓인 새파란 능금 무더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 얼굴이 대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최 씨 부인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흙먼지이는 바닥을 두 손으로 마구 쥐어뜯으며 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 통곡할 노릇이 올시다. 웬 살수 같은 년이 이 집안에 들어와 대를 끊으려 하는구려. 담장 너머로 몰려든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와중에도 선화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슥 훔칠 뿐 낫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태연자 약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지요. 저 새색시 아무래도 실성을 한 게 틀림없구먼. 쯧쯧 박선비댁도 참으로 딱하게 되었소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을 벌컥 박차고 나온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새신랑 박천수였습니다. 천수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며 몰려드는 이웃들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섰습니다. 모두들 진정들 하시게. 남의 집안일에 어찌 이리들 소란이요. 천수는 씩씩거리는 이웃들을 물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 선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천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미쳐 날뛰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화의 눈망울이 어찌나 단호하고도 깊었던지 천수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뜻을 읽어낸 모양이었지요. 천수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풋능금들을 함께 주워 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천수를 보며 한마디씩 더 보태었지요. 아이고 신랑까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저 집안은 이제 아주 끝장이로구먼. 하지만 정작 천수의 얼굴에는 화도 원망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내의 손을 따라 능금을 주워 담을 뿐이었지요. 이날 아침의 소동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박선비댁 새색시가 실성했다는 소문은 장터 어귀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새파란 풋능금 더미 속에 장차 온 고을을 뒤흔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그저 마당 가득 쌓인 능금 더미 위로 서늘한 아침 안개만이 무심하게 내려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의 매서운 구박과 불호령이 온 집안에 밤낮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쳤다는 생각에 핏대가 곤두선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눈을 흘겼지요. 에이, 저 왼수 같은 것. 저것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아주 망조가 들었구나. 최 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으니 그 서슬의 종년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화의 살림 솜씨란 것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의서만 파고들며 자란 몸이니 부엌일에 서투른 것이야 당연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무쇠솥에 밥을 지을 때마다 새까만 숯덩이를 만들어내니 그때마다 최 씨 부인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년아, 밥 한 그릇을 이 지경으로 태워 먹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쌀이 아까워. 내가 잠이 안 온다. 냇가에서 빨래를 할 적에도 힘 조절을 못해 귀한 명주천을 찢어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툇마루를 닦다가는 그만 손이 미끄러져 최 씨 부인이 애지중지하던 녹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으니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지요. 장터와 주막에서는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박선비댁 며느리가 한울탈이 맹출하지 뭐요. 집안 말아먹을 팔자라니까. 최 씨 부인은 급기야 아침상마다 며느리에게 밥 한 숟가락 내어주지 않고 빈 밥그릇을 마당에 툭 내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집구석 밥이 아까워서 내년한테는 못 주겠다. 나가서 풀뿌리라도 캐 먹든지 하려무나. 선화는 그 서슬에도 고개 한 번 숙일 뿐 원망의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그 서러움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선화는 안채에서도 쫓겨나 등창이 날 만큼 찬 바람이 벽 틈으로 숭숭 새어 들어오는 행랑채 흘방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낡은 가마니 한 장에 몸을 뉘어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으니 그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지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삼경이 되면 선화는 은밀히 숨겨두었던 호롱불을 살며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흐릿한 불빛 아래 선화는 낮 동안 몰래 모아둔 풋능금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손으로 무거운 돌절구 공이를 그어쥐고는 새파란 능금 알갱이를 한 톨 한 톨 쿵쿵 찧어내기 시작하였지요. 지식여진 능금에서 배어 나오는 시큼한 즙에게 미리 장터에서 은밀히 구해둔 쓴 풀뿌리와 이름 모를 한약재 가루를 조심스레 섞어 넣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어찌나 정성스럽던지 마치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하였습니다. 독한 약재 성분이 스며든 탓인지 선화의 고운 손끝은 어느새 시퍼렇게 물들고 살같이 갈라져 붉은 피가 뚝뚝 배어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화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어둠 속에서 절구질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면 필시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창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살며시 행랑채 문을 열었으니 다름 아닌 남편 천수였습니다. 천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등 뒤로 다가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피딱지가 앉아 거칠어진 선화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찌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하셨소. 천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선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서방님, 이 정도 고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천수는 품속에서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아내의 손에 가만히 쥐어 주었습니다. 낮에 보아하니 밥 한 술도 못 얻어 자셨더구려. 배가 고파서야 무슨 일인들 하겠소. 어서 드시오. 선화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삼키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천수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갔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아내가 주먹밥을 다 먹고 나자 천수는 소리 나지 않게 절구공이를 건네받아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 능금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눈이나 좀 붙이시오. 이건 내가 할 터이니. 아니되옵니다, 서방님. 이 일은 손끝의 감이 중요하여 함부로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허허, 그래도 임자 혼자 이 고생을 다 시킬 수야 있소. 같이 합시다, 같이. 그날 밤, 부부는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능금을 다졌습니다. 다져낸 파란 즈백은 커다란 옹기양 알이 수십 개에 빽빽하게 담겨 행랑채 구석 어두운 곳에 조심스레 밀봉되었지요. 이래가 지나고 하늘의 보름달이 완전히 기울어 밤하늘이 캄캄해질 무렵까지도 두 사람은 낮에는 매서운 구박을 견디고 밤에는 항아리를 채우는 눈물겨운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흙벽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밤새도록 나란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극에 달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던 어느 한여름 날이었습니다. 가뜩이 나궁핍하던 살림에 능금 농사까지 망쳐버렸으니 빚쟁이들의 독촉이 오죽했겠습니까? 집채만 한 덩치의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술듯 두드려 대며 마당까지 들이닥치니 최 씨 부인은 그만 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지요. 날이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이러다 우리 집안 다 죽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곰방대로 마당 흙바닥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하시는 게요. 이제는 더 못 봐드리오. 궁지에 몰린 최 씨 부인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빚을 탕감할 요량으로 황 부자 댁과 은밀히 손을 잡아 며느리 선화를 씨바지 대림모로 넘기는 사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저 맹추 며느리 하나 팔아서 이 집안 살릴 수 있다면야 그거이 낫지 않겠느냐. 최 씨 부인의 혼잣말이 씁쓸하게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날 무렵 흉측하게 눈망울을 굴리는 김중매쟁이가 요란한 마차 소리와 함께 박씨 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중매쟁이는 황 부자 댁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 문서 한 장과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손에 들고 거들먹거리며 마당을 활보하였지요. 어이구, 최 씨 부인. 이 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 엽전 꾸러미가 당장 부인 손에 들어옵니다요. 김중매쟁이의 능글맞은 웃음에 최 씨 부인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네 가솔들과 소문을 들은 이웃들이 마당 가득 모여들어 이 광경을 구경하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년아,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어머님, 갑자기 어인 일이시옵니까? 닥치고 따라오라니까.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행랑채 문짝을 발길질로 쾅 하고 부술듯이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마당 가득 흘러넘친 것은 흙먼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향긋하고도 알싸한 한약재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냄새란 말이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절로 떨려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인 옹기항아리 수십 개가 줄지어 서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의 한가운데 선화는 흐트러짐 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지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와 김중매쟁이를 향해 선화는 서리빨처럼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김중매쟁이마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선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을 뒤져 비단으로 곱게 쌓인 서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책을 펼치니 임금의 어인이 선명하게 낙인 찍힌 문서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지요. 어머님, 그리고 거기 중매쟁이 양반. 지금부터 소녀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옵소서. 선화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본디 전 내의원 수석의관이었던 김참판의 외동딸이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문이 억울한 모함을 받아 몰락한 후 부득이하게 신분을 숨긴 채 이 집으로 시집을 왔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선화는 단호한 손길로 가장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진득하고 영롱한 검푸른 빛깔의 고약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 드러났지요. 어머님, 이것을 그저 썩어버린 풋과일이라 여기셨겠지요. 선화는 항아리를 가리키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 이것은 장을 뒤틀리게 하는 급성광란과 이지를 단번에 끊어내는 극상의 명약 청과고이옵니다. 김 중매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가져온 엽전 보따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려. 어이의 따님이신 줄도 모르고. 김 중매쟁이는 엉금엉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 밖으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다급하던지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지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당당하고 엄숙한 풍모에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선화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화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선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당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천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천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그 누가 눈치챘겠습니까? 선화는 그런 천수를 향해 지그시 눈을 맞추며 이제 가문을 일으킬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듯 항아리들을 하나둘 마당으로 꺼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랑채 방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 아래 검푸른 항아리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닭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대지가 바짝 갈라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번에는 원인 모를 무서운 역병이 고을 전체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한낮에 뙤약변 아래 멀쩡히 길을 걷던 장정들마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설사를 부리며 픽픽 쓰러졌으니 그 참혹한 광경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상여에 실려 나가니 온 마을이 통곡과 곡소리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고을 관아의 의원들과 이름난 약방의 한이들마저 이 궤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깨달은 의원들은 밤을 틈타 야반도주까지 하였으니 그 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의원 나리, 제발 우리 아버님 좀 살려주시오. 미안하네.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이 병은 그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일세. 선화의 이웃집에 살던 어린 칠성이네와 앞집의 노령한 박 영감마저 사지를 뒤틀며 마당 구석 볏짚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칠성이의 앓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니 그 소리를 들은 선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목격한 천수와 선화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보. 천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예, 서방님. 이 청과고가 바로 이런 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나 봅니다. 선화의 목소리에도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곧장 행랑채에 비축해 두었던 청과고 항아리들을 달구지에 나누어 싣고 마을 어귀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선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쓰러진 역병 환자들의 턱을 벌려 시큼하고 떫은 청과고를 한 숟가락씩 깊숙이 밀어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서 삼키시오. 이것이 광난을 다스리는 명약이요. 우에. 이것이 정말 약이란 말이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의 무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저 미친 여편니가 정체 모를 약을 먹여 이웃들을 몰살하려 하오. 모두 저 여인을 막으시오. 무당의 요란한 선동에 흥분한 군중들이 사방에서 돌멩이와 흙더미를 집어들고 선화와 천수를 향해 가차없이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천수가 아내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약을 삼킨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사지를 못 쓰던 칠성이가 검어턴 안색을 서서히 되찾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칠성이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성이가 살아났구나. 연이어 죽어가던 노인들과 안악들도 가슴을 쥐어짜던 통증을 멈추고 하나둘 자리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선화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하였지요. 약재상 아씨, 아니 활인의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까지 돌팔매질을 하던 군중들의 야유와 고함은 순식간에 거대한 환호성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당은 그 광경을 보고는 슬그머니 징체를 내려놓고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는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이 또한 참으로 당연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처방에 대한 소문은 영마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가 저 멀리 도성 한양에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괴지를 잡는 신약이 시골 마을에 있다는 서신이 대궐까지 올라갔으니 그 파장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로부터 이래가 지나고 장날이 되자 박씨 댁 앞마당에는 사방에서 몰려든 말 방울 소리와 마차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대형 약재상들과 평안도, 대가 상단의 행수들이 은괴를 가득 실은 수십 대의 마차를 이끌고 박씨 댁 앞마당에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먼저 왔소이다. 청과고를 내게 파시오. 무슨 소리요? 내가 먼저 줄을 섰거늘. 상인들은 서로 청과고를 먼저 차지하겠다며 비단 주머니와 황금 보따리를 마당 바닥에 가차없이 내던지며 거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그 집 마당에 이제는 온 세상의 재물이 모여드는 것이었지요. 행랑채 문틈으로 이 광경을 내다보던 최씨 부인은 그저 두 눈만 끔뻑거릴 뿐 무어라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당 가득 쌓여가는 은괴 더미 위로 여름 햇살만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선화의 청과고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그 명성이 한양궁궐의 고관대작들과 정승판서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그 가치가 어찌나 치솟았던지 나중에는 황금의 무게와 맞먹는다는 말까지 나돌 지경이었지요. 청과고 한 근의 은자선양이라니 이거 원금값보다 비싸지 않소이까.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니 그것 참 세상일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구려. 장터에서 오가는 이런 소문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르니 박씨 댁의 이름은 어느새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동이 틀 때부터 박씨 댁 대문 앞에는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가득 실은 수레와 말들이 수십 리 밖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행렬이 어찌나 길었던지 뒤에 서 있는 상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아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가는 오늘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생겼구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그냥 돌아가겠소. 내일도 다시 옵시다. 밀려드는 은괴를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한 가솔들은 이를 가만히 채로 마당 한 구석에 던져두기 시작하였는데 정리할 새도 없이 쌓이고 쌓인 은괴가 나중에는 마치 작은 동산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아이들이 그 은괴 더미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를 질렀지요. 저거 좀 봐라. 저게 다 은자란 말이여. 쉬, 조용히 해라. 저 댁 마당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비가 새고 바람이 숭숭 통하던 옛 초가집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붉은 칠을 곱게 입힌 높다란 소슬대문과 12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웅장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기와를 얻는 목수들의 망치질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으니 그 소리마저도 흥겹게 들릴 지경이었지요. 어이구, 이 댁 살림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구먼 그래. 그렇지 않소. 저 며느리가 이 집안을 통째로 일으켜 세웠다지 뭐요.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고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던 박씨 집안이었건만 이제는 관아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최고의 거상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왕년의 며느리를 그리도 구박하던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꾸만 얹히는 듯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은 최고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선화의 방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가, 애미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느냐? 방 안에서 선화의 나긋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어머님. 어서 드시옵소서. 최 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레질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마솥 불을 떼느라 여전히 거칠고 갈라진 그 손등을 보자 최 씨 부인의 가슴이 갑자기 쥐어짜듯 아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이 손 좀 보아라. 이 고운 손이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그의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러시옵니까?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선화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였지만 최 씨 부인은 오히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천하의 보배를 몰라보았구나. 최 씨 부인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능금나무를 벤다 하여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밥 한 술도 안 주고 구박만 하였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볼 수 있단 말이냐.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선화는 아무런 원망의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붙잡아 일으켜 세울 뿐이었지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 또한 살림에 서툴러 어머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사옵니다. 선화는 품속에서 고운 비단 수건을 꺼내어 시어머니의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사옵니다. 부디 지난 일은 잊어주시옵소서. 이 광경을 행랑채 문틈으로 지켜보던 남편 천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것이 이슬인지 눈물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와 부인이 저리 화해를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천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되뇌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과거 선화를 향해 맹추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던 동네 안악들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악들은 이제 박씨 댁 대문 앞에 엎드려 가문의 친모나 참모로라도 받아달라며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지난날 소인이 아씨를 몰라보고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댁에서 일이라도 하며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이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화는 그런 이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광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 그 안에 가득 찬 쌀자루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 더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다들 형편이 어려우실 터 이 쌀로 겨울을 나시기 바라오. 아이고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쌀자루를 받아든 안악들이 그 자리에서 저를 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연일 박씨 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선화를 가리켜 살아있는 활인보살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댁 며느님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분이 아니겠소. 그렇지요. 처음엔 미쳤다 하였건만 알고 보니 우리 고을을 구하신 분이었으니 말이오. 이런 칭송이 장터며 우물가며 온 마을에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가문의 드넓은 마당에는 이제 사방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일꾼들은 곳간을 들락거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지요. 에헤라 좋구나. 이 댁 살림이 활짝 폈네.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시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절로 솟았구나. 그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지니 지나가던 이들도 절로 흥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능금나무 동산 역시 주인의 영광을 축하하듯 비로소 풍요롭고 짙은 초록빛 가득한 잎사귀를 무성하게 뿜어내며 사방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파랗게 잘려나간 가지들이 앙상하던 그 동산이 이제는 다시 생기를 되찾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화는 가끔 그 동산에 올라 초록빛 잎사귀들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의 서러움을 조용히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운명이었으니 저 멀리 고을 건너편에서는 이미 시커먼 음모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댁 마당에 매일같이 은괴가 산처럼 쌓이고 한양의 돈줄이란 돈줄은 모조리 그곳으로 모여든다는 소문은 인근 고을의 귀에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다른 누구보다도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이름난 악덕 토호 황 부자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황 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소작인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를 불리는 데는 도 같은 인물로 온 고을에 악명이 자자한 자였지요. 뭐라 그 박선빈의 며느리년이 만든 약이 한양 대감들 사이에서 그리 인기가 좋다고 황 부자는 곰방대를 뻑뻑 빨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깟 계집년 하나가 이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니 이거야 원 배알이 꼴려서 살 수가 있나. 황 부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남의 재산을 통째로 삼킬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되기를 기다린 황 부자는 은밀히 마차를 몰아 부패한 변 사또의 사랑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선 황 부자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오늘은 소인이 날있게 기니 여쭐 말씀이 있어 이리 찾아뵈었사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로 예까지 왔는가. 황 부자는 품속에서 황금으로 만든 큼직한 금 두꺼비 3마리와 백자 항아리를 꺼내어 사또의 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사또는 그 금 두꺼비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며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리, 이것은 그저 인사치레에 불과하옵니다. 헌데 소인이 드릴 말씀은 따로 있사온데. 황 부자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선빈의 며느리가 만든 청과고라는 약이 지금 나라 안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사옵니다. 그 재산이 자그마치 은자로 몇만 냥이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나리께서 그 재산과 비법을 통째로 거두어 들이시면 이 소인이 반을 나누어 드리겠나이다. 어떠사옵니까? 변사또는 그 말에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참 나쁘지 않은 계책이로구먼. 하나 트집을 잡을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리, 그것은 소인이 이미 다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황 부자는 소매 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찰 한 장을 꺼내어 사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명분이 될 것이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두 아기는 그날 밤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서 대지가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에 섰을 퍼런 포졸 수십 명이 육중한 몽둥이와 쇠사슬을 들고 박씨 댁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온 마을을 뒤흔들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기세에 눌려 황급히 몸을 피할 지경이었지요. 포졸들은 박씨 댁의 거대한 소슬대문을 부술듯이 발길질로 밀치고 들어와 다짜고짜 마당을 장악하고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오? 마당에서 일하던 종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곳곳을 짓밟았습니다. 사또의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손에 든 포졸들의 우두머리가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선화라는 계집이 독약이 든 사과 고약을 팔아 백성을 죽이고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죄인을 포박하라. 뒤이어 마당으로 들어온 변사또의 형방은 황 부자가 미리 돈으로 매수한 거짓 피해자들의 가짜 서명이 담긴 탄원 문서와 장부를 손에 들고 흔들어 대었습니다. 이 문서를 똑똑히 보아라. 청과고를 먹고 죽은 자가 한둘이 아니로구나. 형방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그 약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니. 그게 정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칠성이는 그 약을 먹고 멀쩡히 살아났는데 억울한 누명이라며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던 남편 천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모함이요. 우리 부인이 무슨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닥쳐라, 이놈. 천수의 항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덩치 큰 포졸이 군화발과 몽둥이로 천수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천수는 입가에 붉은 피를 한 움큼 흘리며 마당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선화가 놀라 달려가려 하였으나 다른 포졸들이 그런 선화를 완력으로 붙들어 세웠습니다. 천수는 이내 목에 포승줄이 묶인 채 저항할 새도 없이 관아의 차가운 옥사로 거칠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히고 돌아올 것이오. 끌려가는 와중에도 천수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형방의 지시에 따라 안방과 관간의 튼튼한 나무 문짝들이 도끼로 찍혀 부서졌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은괴 수레들이 밖으로 도둑 맞듯 끌려 나왔습니다. 이 은괴들도 모조리 압수한다. 한 양도 빠짐없이 수레에 실어라.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마당 곳곳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압수해 갈 청과고 옹기항아리 수십 개가 수레에 실리는 동안 박씨 가문의 일꾼들은 서슬퍼런 칼라 앞에 그저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졸지의 금쪽 같은 아들이 끌려가고 전 재산을 빼앗긴 최 씨 부인은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 헤친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또 주신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다가 끝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선화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였지만 최 씨 부인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황 부자는 멀리 담벼락 너머 마차 안에 편안히 앉아 이 끔찍한 광경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가소롭다는 듯 흉측하게 씨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별 수 있겠느냐. 그 재산은 이제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황 부자의 웃음소리가 마차 안에서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과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린 집안을 보며 선화는 두 주먹을 부르르 그어쥐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관아가 있는 방향을 매섭게 노려볼 뿐이었지요. 어디 두고 보자. 아버님을 몰락시킨 그 더러운 수법. 내가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 선화의 나지막한 다짐이 어지러운 마당 한복판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마당을 물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무참히 몰락시켰던 권력자들의 추악한 문서 조작 수법과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은지 선화는 단번에 간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선화는 슬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즉시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잠시 나갔다 오겠사옵니다. 부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안에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직 넋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최 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가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불 꺼진 집을 조용히 빠져나온 선화는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선화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깊은 산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변사또의 비리를 밝히려다 억울하게 직을 잃고 숨어 사는 전직 관아 형방 조력자 털보 영감이 있었습니다. 삼경이 다 되어서야 산막에 도착한 선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계시옵니까? 소녀 박씨 댁며느리 선화이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리고 텁수룩한 수염의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뉘시오. 아니, 자네는 그 청과고를 만들었다는 그 며느리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영감님. 긴히 여쭐 말씀이 있어 이리 찾아뵈었사옵니다. 털보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선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들어오시게. 이 밤중에 예까지 온 것을 보니 필시 예사실이 아니로구먼. 선화는 방 안에 앉자마자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영감님, 소녀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사옵니다. 황 부자와 변사또가 짜고 가짜 탄원 문서를 만들어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사옵니다. 그것 참 나치근 수법이로구먼. 내 그 사또 밑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 그 작태를 모를 리 있겠는가. 털보 영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감님, 실은 소녀의 아비 되시는 분도 과거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몰락하셨사옵니다. 하여 소녀는 이 문서가 필시 조작된 것이라 확신하고 있사옵니다. 조작된 문서라.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화는 낮에 몰래 빼내온 탄원 문서 사본을 품속에서 꺼내어 털보 영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털보 영감은 등불을 가까이 당겨 문서를 뚫어져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보시게, 이 먹빛을 좀 보시게나. 털보 영감이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되었단 말씀이시옵니까? 이 먹은 오래 묵은 고형먹이 아니라 최근에야 갈아 쓴 새 먹의 빛깔일세. 색이 이리 검고 반들반들한 것이 그 증거이지. 선화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영감님, 그렇다면 이 문서가 최근에 조작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바로 그것일세. 자네 눈치가 참으로 빠르구먼. 털보 영감은 등불을 켜고 관아 내부의 비밀 장부 복사본을 꺼내어 문서와 대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문서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조작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쳐 나갔습니다. 이 보시게, 여기 이 피해자로 적힌 이름 말일세.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은. 털보 영감이 무언가를 떠올리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되었사옵니까? 이만술이라는 이자는 내가 형방으로 있을 적에 이미 죽어 상여가 나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것이 벌써 3년 전일이야. 선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님, 그렇다면 이 문서는 죽은 사람을 되살려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관아서고에 가면 진짜 호적대장 원본이 남아있을 것이니 그것만 확보하면 이 조작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일세. 영감님, 부디 소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녀 혼자서는 관아서고에 손을 댈 방도가 없사옵니다. 선화가 간곡히 부탁하자 털보 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비록 쫓겨난 몸이나 아직 서고를 드나들 방도가 아주 없지는 않네. 그 몹쓸 사또와 황 부자의 흉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감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관아 서고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털보 영감의 안내를 받아 선화는 먼지 쌓인 서고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마침내 진짜 호적대장 원본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찾았사옵니다, 영감님. 바로 이것이옵니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적대장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장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수를 문책하려는 서슬퍼런 추국장이 삼엄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동원 위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변사또와 그 옆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있는 황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천수가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부인은 부디 오지 마시오. 천수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마당 입구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선화는 이미 그곳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선화는 포졸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늠름하던지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절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청과고를 만들었다는 며느리 아닌가. 그렇다네. 헌데 저리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일세. 변사또는 선화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이냐. 선화는 사또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또의 공안 탁자 위에 서책 한 권을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사또 날이 소녀 억울함을 밝히고자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소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동원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변사또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선화는 사또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며 내밀었던 가짜 탄원 문서를 손으로 낚아채 눈부신 햇빛에 비추어 보였습니다. 사또 날이 이 문서에 쓰인 먹빛을 똑똑히 보시옵소서. 선화는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었습니다. 이 먹은 1년 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서화용 세먹으로 불과 사흘 전에 급하게 조작해 휘갈겨 쓴 것이옵니다. 선화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크게 당황한 변사또가 짐짓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무엄하다. 감히 어디서 그런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포박하라. 그러나 선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서책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털보 영감의 도움으로 관아 서고에서 직접 확보해 온 진짜 호적대장 원본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그렇다면 이 호적대장도 한번 보시옵소서. 선화는 탄원서의 청과고를 먹고 급사했다고 기록된 이만술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적의 기록을 큰 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이 이만술이라는 자는 이미 3년 전 정월의 상여가 나가 무덤에 묻힌 자이옵니다. 선화의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헌데 이 자가 어떻게 사흘 전에 고약을 먹고 죽는단 말이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또 죽었단 말이옵니까? 조작된 유령의 기록과 새파랗게 번지는 먹빛에 모순이 모여든 수백 명의 관중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크게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찌 또 죽는단 말인가?
이거 필시 사또와 황 부자가 짜고 친수작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허를 찌른 변 사또는 이마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황 부자는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이야. 여봐라, 여봐라. 변사또가 다급히 형방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형방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화는 그런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또 나리, 이래도 소녀의 억울함을 모른 척 하시겠사옵니까? 마당 가득 모인 백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원 위로 쏠리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거대한 정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천둥 같은 호령 소리가 사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쏘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맹어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쉿, 조용히 하시게. 어사또가 나셨다지 않는가? 마당을 가득 채운 푸른 옷의 역졸들이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 삽시간에 포졸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졸들의 손에 쥐어진 창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을 내니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포졸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졸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 손에 쥐어진 마패가 정오의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암행어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선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여름 한양길목에서 역병에 걸려 쓰러졌던 바로 그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죽어가던 그 선비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청과고를 건넸던 이가 바로 선화였으니 이 기막힌 인연을 그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습니까? 암행어사는 선화를 알아보고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근엄한 표정으로 동원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내 이놈 변사또는 듣거라. 어사의 호령이 마당 가득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변사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또 나리. 이것이 다 무슨 오해이시온지. 오해라니,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어사는 즉시 동원 안으로 들어가 뇌물로 가득 찬 변사또의 비밀 금고를 봉고파직하였습니다. 잠시 후 어사의 수하들이 그 금고 안에서 찾아낸 추악한 뇌물 장부와 위조 문서들을 한 아름 안고 나와 마당에 쫙 뿌려놓았습니다. 문서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 곳곳에 흩어지자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것 좀 보시게, 저것이 다 뇌물 장부라지 않는가. 세상에 사또와 황 부자가 저리 몹쓸 짓을 하였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르시로구먼. 어사는 근엄한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백성을 핍박하고 조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죄인들을 당장 포박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역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변사또와 황 부자의 관복을 그 자리에서 사정없이 벗겨버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황 부자가 그 자리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만
어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역졸들은 두 사람을 형틀에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어사는 그 자리에서 변사또와 황부자의 대역죄를 낱낱이 적은 서계를 작성하여 도성의금부로 긴급 압송하라 명하였습니다. 두 악인의 목에는 무거운 목칼이 채워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고소하다, 고소해. 그리 못된 짓을 하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암행어사께서 참으로 명판결을 내리셨소이다. 한 달 뒤 조사 결과에 분노한 임금의 최후 교지가 고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 교지에 따라 변사또와 황부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평생 돌아올 수 없는 변방의 관노비로 처참하게 유배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랏줄에 묶여 유배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내던졌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지은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시게. 그동안 우리 고을 백성들 등골 빼먹은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게나. 관아 옥문이 활짝 열리며 마침내 풀려난 남편 천수가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 천수는 마당에 서 있던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그대로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사옵니까? 선화 역시 그리웠던 남편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내가 이리 살아 돌아왔구려. 정말 고생 많으셨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씨 부인이 정신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비단 치맛자락을 붙잡고 감격과 미안함이 뒤섞인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나.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옵니다. 부디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선화는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부축하며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변사또에게 압류되었던 엄청난 은괴와 드넓은 능금나무 동산 땅은 조정의 명에 의해 모조리 박씨 가문의 소유로 완전히 환수되었습니다. 관아의 서리들이 은괴를 다시 실어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것 보시게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구먼. 그렇지요.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법이지요. 또한 과거 선화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누명 역시 어사의 상세한 상소 덕분에 완벽히 벗겨져 가문의 명예를 당당히 회복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선화는 홀로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드디어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렸사옵니다. 부디 하늘에서라도 편히 눈을 감으시옵소서. 선화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방 안 가득 애틋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장터나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집안을 살린 천하의 복덩이 며느님이시라오.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으려면 100년도 모자라겠소이다. 최씨 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웃들도 절로 미소가 지어질 지경이었지요.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우직한 남편 천수와 천재적인 의술 해안을 지닌 선화는 대대손손 기와집에서 거부의 부를 누리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박씨 가문은 해마다 흉년이 들 때면 곳간을 여러 이웃에게 약과 쌀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으니 온 고을 전체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능금나무 동산에는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그 열매만큼이나
이 집안의 복도 대대손손 풍성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씨 가문은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첫날 아침 풋능금을 베어버려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새색시. 다들 미쳤다. 손가락질하였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서둘러 판단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허나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알고 보면 가난이 만들어낸 서러움이었고, 남편의 우직한 믿음도 결국은 사람을 알아보는 참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착한 이는 복을 받는다는 이 오랜 말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당장은 서럽고 힘든 풋능금 같은 시절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허나 그 쓰디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언젠가 반드시 달고 향기로운 열매로 돌아오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